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도 마이너스 1이다. 이 식이 얘죠. 두 개 더한 거. 보여요? 요 개수 조건을 보면서 물어보는 게 요거 싹 더한 거죠.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식을 보고 조건식을 보고 내가 뭘 갖다 쓸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를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익숙하기에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이런 거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현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가 현재 1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요걸 하고 싶어져. 더 큰 거는 이런 생각도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어. 더 앞으로 가보면 여기서 알파 베타를 우리가 단순한 수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해보거든. 안 단순하죠. 그렇지?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해서 루트가 안 없어지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건 완전 안 되는 거고, 근계수 관계를 써놓고 여기서 식변형을 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 주어져 있는 식을 요렇게 둘로 쪼개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볼 건지 근계수 관계로 볼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이다. 아까 그때도 얘기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적당한 건 뭘까? 적합한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2번은 안 해도 되겠죠? 3번 갑니다. 다음의 두군 알파 베타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자, 볼까? 이번 문제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야.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좀 봤더니 원래 직접 구하기가 안 되죠. 안 돼요. 살펴봤더니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음수야. 여기까지 보이면 더 명확해져요. 복잡한 허근 나오는구나. 복잡한 허근을 싹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게 식의 값이라면 식의 값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직접 대입, 그치? 직접 대입을 할 건지 식이나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식이든 결과식이든 조건 쪽 식이든 결과 쪽 식이든 식 변형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직접 대입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은 이런 상황을 보는 거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알파 베타가 단순한 수인가 복잡한 수인가. 딱 봐도 복잡한 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거 아니고 이제 식변형을 할 거야. 식변형을 할 건데 다시 조건식을 들여다보면은 이 식 자체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대입해서 얘가 나올 구멍이 없어.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분의 4 최고차항이 3으로 최고차항 계수인 3으로 다 나눠서 대입해도 얘를 보고 얘를 봐도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대입한 식을 그대로 넣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판단은 뭐가 남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4다. 근계수 관계를 써놓고 이 문제를 봐야지. 그러면 준식은 너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대입하는 게 가장 단순하겠다. 쓰는 거예요. 8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 0이네요.
됐을까요? 그러니 뭐 2단원에서 그 전에 선생님이 방정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사실 제일 쉬운 건 근을 구하는 거라 그랬지. 방정식 풀이. 사실은 방정식이란 카테고리에서 이 근이나 계수관계, 식변형 이런 값들이 훨씬 더 이제 다음 단계로 어렵게 나오는 과정이라 그랬죠. 지금 우린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판단력을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4번 문제 뭐 답은 맞았겠지만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보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이야. 알파, 베타 직접 구하기 어려워. 판별식은 0보다 크긴 한데 직접 구하기는 좀 어렵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야. 이게 살짝 귀찮긴 한데 이거는 뭐 통분밖에 없겠죠. 그러면 통분을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나 베타 마이너스 1이 이 안에서 좀 단순한 수가 좀 나온다면 대입하기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통분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얘 이렇게 곱해지겠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뭐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분자에서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랬을 때 요거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식변형 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이 값만 더 추가로 찾아 놓으면 되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6쪽. (5번) 한번 볼게요. 두근 알파 베타의 다음 시계값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져 있는 값이 간단하게 떨어지는 알파 베타가 아니기 때문에 식변형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난 조건식 변형을 할 건지 결과식 변형을 할 건지 둘 다 할 건지 다 보셔야 돼.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떨까?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다. 됐을까?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을 이 식과 비교했을 때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즉 요거만 식변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여기까지만 괜찮을까? 그럼 좀 단순해지죠. 그럼 여기에다가 1까지 더해야 되니까 주어져 있는 준식은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보여줄게. 자,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물론 너의 둑은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요거 구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해석을 두 가지로 해볼 건데 둘 다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전개하면 4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야. 맞죠? 너는 4 더하기 8 마이너스 1에서 11이야. 끝났어. 자, 이게 생각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근데 두 번째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뭐가 되죠?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돼요? 인수분해 된 거니까 항등식이지. 아, 좋아. 아, 좋아.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항등식이죠. 이걸 왜 써놨어? 선생님 이걸 왜 써놨어? 얘가 모양이 너무 비슷하잖아. 결론은 뭐야? 원하는 값은 F2였다. 어때?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첫 번째 거보다 한 줄 덜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방정식의 근을 다루는데 구하고자 하는 식의 형태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식의 형태가 이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건 이 자리가 그대로 x만 들어가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정식의 근 부분만, 그러니까 저기 미지수 부분만 식이 약간씩 변형됐을 때 나는 변형되는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올 거야. 그때 이런 항등식의 해석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설명한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해석 능력이 있는 건 이 이후 과정에서 많이 필요한 능력이 되겠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두 번째 해석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좀 커요. 이 해석 능력. 다음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 근을 보면서 너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 식이야. 그럼 이 식은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됐을 때 대입할 때랑 너무 흡사한 거지. 괜찮을까? 좋았어. (7번으로) 갑니다. 자, A, B의 곱을 구하세요. 자,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곱하기 B의 값이야. 근데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너의 두근은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더하기 1이야. 선생님이 이 문제도 조금 나눠서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특히 이렇게 식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조금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야. 두 번째 식에서 둘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까지 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A가 되더라.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제 식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둘의 합과 곱의 관계라면 이게 약간 변형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다. A랑 B가 같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A였어. 잠깐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게 A는 곧 B다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지. 그럼 모두 A로 한번 표현해 볼게. 알파 베타는 A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A가 1이네요. 근데 A랑 B가 같다 그랬네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4개의 식을 각각 변형해서 내가 구하기 쉬운 쪽으로 일단 정리해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라.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 좀 해봐. 이 상황이야. 그런데 나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2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방정식을 찾아내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잘 봐봐. fx는 0의 근 알파 베타라면 눈에 이렇게 보여야 돼. 이 자리가 알파가 들어가면 얘는 0이야. 이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도 얘는 0이야. 응? 그럼 여기를 잘 쳐다봐야 돼. 그렇다면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2를 넣었는데 최종적인 결과가 알파와 베타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했는데 결과가 알파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면 여기다 x자리에 알파 플러스 1 넣으면 남는 게 알파만 남게 되거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게끔 최종 이 식의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알파와 베타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 여기까지 됐을까? 그렇다면 이게 항등식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현재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근데 fx를 기반으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새로운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의 x자리에 x-1만 이렇게 넣으면 이 식과 이 식은 항등식으로 같은 식이 돼요. 뭐 하면 돼? 뭐 넣어볼까?
x에다가 1 넣어볼까? 그러면 1 더하기 b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b. a는 1이네. 어우. 0 넣어볼까? a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1이죠. b도 1이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근계수 관계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항등식적으로 정리를 해낼 수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 식을 한 번에 이렇게 보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봤던 그 4개의 식 사이의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렇게 묶어서 너는 항등식. 그러니 기본적으로 fx는 0이다의 근 알파 베타를 다루면서 이 근이 식변형을 통한 새로운 근으로 되는 방정식의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식이 결과적으로 알파와 베타가 되게끔 살짝 손만 봐주면 된다는 거야. 됐을까? 자, 봐봐. 개념 써놓으세요. 요 개념은 책에 없어. 근데 이 생각을 해내는 것과 이걸 생각해내지 못하는 건 나중에 좀 차이가 클 거예요. 방금 봤던 것처럼. 매번 얘기합니다. 고등상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건 뭐냐면 이 미로찾기 같은 수학 문제에서 몇 개의 길을 보느냐. 이런 것도 떠오르고 저런 것도 떠오르고 그랬더니 그 중에 이게 제일 낫겠다라고까지 판단하는 거. 자, 그 중에 하나예요. 삼, 4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늘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이게 가장 기본 조건인데 두 번 근이 변형을 해. 근의 변형. 그러면 선생님이 기본적인 원리 입장과 예시를 살짝 들어볼게요. 1번 원리 F 여기 안에가 저 네모 있죠? 네모가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가 되게끔 대입했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게 기본적인 대입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적으로 대입했을 때 알파 베타가 되게끔 하면 돼. 하나씩 해볼게.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만약에 그러면 fx를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알파가 남게끔 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1 귀찮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이렇게 알파만 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2배가 됐어. 근이 모든 근이 2배가 됐어. 응? 그럼 여기 fx 어떻게 될까?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가 되게끔 하는 거. 그렇지. 2분의 x.
고등하에서는 나중에 이거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나중에 이제 역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거에 가장 방정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쌤이 쏙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변형해 볼까?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럼 F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을 없애고 2로 나누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x에서 2를 빼주고, 그러니까 이 값에서 2를 빼준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다 대입해봐. 2알파 더하기 1. 그러면 1을 먼저 없애지고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관계를 쓸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항등식으로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실제 문제풀이에 이렇게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너로 근이 변형이 되었다는 건, 이 식이 어떻게 변형됐냐? x-1제곱 a의 x-1 플러스 b라고 변형이 됐는데, 이 식은 이 식과 같은 식, 항등식, 이렇게 읽어지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읽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되겠어? 고등상은 생각할 게 좀 많죠. 근데 생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휘발되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는 생각을 붙잡으려면 정리하고 쓰고 문제 적용해보고 이걸 몇 번 해보셔야 되는 거야. 오늘 뭔가 선생님 되게 차분한 것 같지 않아요? 텐션이?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었더니 뭐라 해야 될까? 밥을 먹었을 때 그 넘치는 에너지와 텐션이 싹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네요. 앞으로는 공복에 수업을 해야 되려나 봐. 이 시간쯤이 되게 애매하거든. 밥을 먹고 할지 안 먹고 할지. 여러분들은 식사하고 오셨어요? 공복에서 공부하고 공복에서 수업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 6시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거든. 6시 때 니네 저녁 먹고 오지. 너는 안 먹고 오고. 먹고 오고. 그래, 먹고 오니까 졸리니까. 자, 근데 너무 차분하게 하니까 속도가 조금 죽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8번은 해결되죠. 그렇죠? 8번은 해결되는 것 같고. 9번 봅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비례배분하면 되긴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비례식은 비례상수 쓰면 된다. 뭐 베타 자리에 3알파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끝이야. 굳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모든 실수 K값을 구하라. 근데 일단 두 근이 4대 1인데, 자, 값에 B가 나왔다는 거, 이건 무조건 실근입니다. 값에 B를 표현한다는 거. 알겠죠? 절대값 특히 표현이 됐다는 건 실수다. 허수는 절대값이 없다. 그러니까 두 근을 곱해서 마이너스 16이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녀석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16이죠. 절대값의 B가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 확인해 볼 건 두 근의 부호는 다르죠. 비례배분을 해보자면
곱해서 16이고 둘의 비가 4라면 4 K제곱 16이니까 K는 뿔마 2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2고 하나는 8이란 이야기야. 두 근은. 그러니까 하나는 8이고 하나는 2인데 어떨 때는 2가 마이너스고 어떨 때는 8이 마이너스겠다. 절대값은 8과 2인데 그 둘의 부호가 달라요 이런 얘기야. 다시 절대값으로는 8과 2인데 부호 달라요. 그러니까 8과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8과 2인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제 K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근합인 거잖아요. 그죠? 하시면 돼.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K-3이 마이너스 6. K-3이 두근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되겠어요? 가볍지요? 12번 살짝 볼게요. 두근의 합이 절대값의 합이 10이다. 실수 애매. 자, 이거 지울게요. 문제를 좀 길게 봅시다. 2차 방정식 있고요.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을 때 n 값을 구하라. m 값을 구하라. 일단은 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으로 더했더니 10이더라. 이건 중학교 1학년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둘 다 양수 불가능. 둘 다 음수라면 여기에 절대값과 여기 절대값이 같겠지. 이해가 됐을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면 이 합의 결과에 두 값의 절대값이 같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5고 그 절대값들 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5다. 얘네 둘이가 같으면 부호가 같다야. 그런데 이렇게 더한 결과랑 이렇게 더한 결과의 절대값이 다르면 뭐야? 부호 다르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부호가 다르면서 어느 쪽 절대값이 더 커? 음수 쪽 절대값이 더 커. 그럼 누구를 알파라고 하고 누구를 베타로 할 거냐? 내 마음이지. 알파를 음수라고 할게요. 절대값 알파가 더 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 알파를 음수라고 했으니까 아래식이 정리가 됩니다. 끝. 그걸로 마이너스 m은 알파 베타 너는 마이너스 24 m은 24 가볍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서 둘의 부호가 다르고 그러면 어느 쪽을 음수로 하고 어느 쪽을 양수로 할 건지 내 마음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판단이 중요하겠다. 괜찮겠쇼? 그래서 둘의 부호가 같으면 합의 절대값과 절대값의 뭔 말이야? 합의 절대값과 절대값의 합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방금 같은 해석은 뭐 쓰거나 외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에 대한 부호에 대한 감각을 조금 키우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되는 걸 건데 우리 둘 다 여러분들이랑 나나 오늘은 차분히 가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거나 대답 안 하고
한 번씩 숨소리라도 들려줘. 넘어갑니다. 자, 13번.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체크, 유리수 AB 밑줄. 13번. 체크해야 될 것. 드디어 고마운 이야기가 나왔어. 유리수 개수에 무리수 근, 나머지 한 거는 무조건 켤레근. 끝이야. 켤레근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유리수 개수, 무리수 근은 켤레근으로 나온다. 끝!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가볍게 되겠지요. 14번 되죠? 14번은 괜찮죠? 15번? 15번도 밑줄 두 유리수 AB, AB 값 나옵니다. 그죠? 자, 봐봐. 유리수 AB의 무리수 근이니까 근계수 관계로 이 녀석의 근이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이야. A는 두 근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대. B는 두 근의 곱이야. 그럼 새로운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1, 2.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렇게 변형하셔도 됩니다. 됐을까요? 봐봐. 결과식, 조건식인데 좀 단순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조건식을 이 정도만 변형해서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은 4-알파, 베타 제곱은 4-베타로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8-알파 플러스 베타. 왜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9가 나오겠다. 16번. 얘네 둘은 켤레근이 아닙니다. 16번 아니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17번. 17번도 뭐. 미안. 근계수 관계 완전 똑같아요. A는 마이너스 두근 합. B는 두근 곱. 뭐야, 이게 끝이야? 마이너스 근합, B는 두근 곱. 근계수 관계 허수여도 상관없습니다. 18번은 괜찮은 것 같고요. 19번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거는 주어져 있는 식이 세제곱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식 자체를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에다가 알파 세제곱을 집어 넣었는데 얘 결과가 알파로 떨어지는 거는 지금은 없어요. 세제곱근이라는 걸 배우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제곱근 관련된 변형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론은 아까 선생님이 단순하게 근에다가 얼마가 더해져 있거나 근이 얼마로 나눠져 있는 거는 식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냈죠. 거듭 차수가 되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근으로 갖는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아까 이제 만드는 건 해봤는데 그게 단순한 1차 관계일 때만 가능했던 거지. 이건 그냥 해야 돼. 너가 2고 너가 마이너스 1인데 A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에 B는 알파 세제곱 곱하기 베타 세제곱이다. 그때 얘네 둘 더하세요 예요. 그럼 이 식의 값을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구해내시고요. 요거는 그냥 알파 베타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정해져 있다. B는 A만 변형하시면 됩니다. 이거 변형 많이 했으니까 스킵. 20번으로 볼게요. 20번 별표 어려워서는 아니고 여러분들 연습됐는지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봐. 지금. 왜 이래 반응이? 오, 근내 변형.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생각이 중요하겠지. 생각. 여기가 뭐가 되면 돼? 이 결과가 너가 알파가 되고 너가 베타가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된다 그랬지. 왜냐면 얘를 보는 순간 그냥 f 알파는 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자리에 알파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0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새로운 근은 2x 더하기 6이 알파면 돼. 그러므로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6이야. 이게 새로운 근이야. 2분의 알파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 이 자리가 알파가 돼요. 그럼 두 근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6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6이 새로운 두 근이겠지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2. 너는 얘가 10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이 답이겠다. 이제 확실히 이해돼? 근의 변형. 근이 바뀌면 식이 바뀌고 식이 바뀌면 근이 바뀐다.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21번 지금 풀어보세요.
읽어내시면 돼요. 좋았어. 굿잡. 22번. Yeah. 이것도 변형이야. 근의 변형. 한번 볼게요. 두근 알파, 베타를 만족하는 게 이 녀석이죠. 근데 봐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fx-1은 0입니다. 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아니야? 응? 이 말과 이 말은 완벽히 같은 말이다.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너의 두근 알파, 베타. 너의 두근 알파, 베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그냥 fx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결론. 주어지는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였다. 끝. 이거 같은 말 이렇게 변형하는 거 괜찮을까? 이게 근의 변형, 방정식의 변형 영역이랑 같은 부분입니다. 23번은 그냥 뭐 잘못 푸는 거는 잘 보고 풀면 돼. 실수 K의 범위. 근분리. 다음이 모두 음수. 같이 풀었나? 같이 풀었어? 넘어가. 25번도 같이 풀었나? 25번? 자연수 A의 값.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그럼 얘를 함수로 봤을 때 근이 어떻게 찍혀야 되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찍혀야 된다 그랬지. 맞지? 선생님이 근의 위치를 찾는 근분리는 세 가지. 경계선 함수값, 축, 판별식. 기억나? 경계선 함수값, 축, 판별식. 선생님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경계선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경축. 축하한데. 이렇게 외우는 거 싫어한다고. 의미로 이해해야 돼. 의미로. 근데 뭐 떠올리기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경계선 함수값은 음수면 되는데 축이 의미가 있을까? 이쪽으로 쏠리나 저쪽으로 쏠리나 어쨌든 양쪽으로만 쪼개지면 돼. 그리고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은 판별식 안 본다 그랬어. 이해가 됐을까? 그것도 얘기를 해줄게. A가 양수 조건이야. 이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C는 음수 조건이지. 2차 방정식에서. 응? 양수 조건에 C는 음수야. 두근은 음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 마이너스 음수니까 무조건 양수 나온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본다는 얘기야. 무조건 두 개가 나오니까. 중근도 안 나와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다? 그냥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기
이렇게만 하면 돼요. 끝이야. 다른 거 없어. 이것만 만족하면 돼. 경계선 함수값. 그래서 경계선 함수값 추계방정식 판별식 순으로 보라는 이유가 경계선 함수값은 어떤 상황에서든 살펴봐야 되는데 축이나 판별식은 상황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근데 판별식은 언제 봐?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일 때 꼭 봐야 된다 그랬죠. 경계선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 위로 쭉 올라가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잡아다가 이렇게 딱 실근으로 딱 잡아주는 게 판별식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3-1에서 판별식을 그렇게 이차함수랑 관련해서 많이 드립하지를 않았거든요. 선생님 물론 심화 과정에서 최대한 보게끔 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3학년 1학기에 있는 이차함수나 판별식의 관계는 끈끈하게 많이 보지 않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다 했었어. 3학년 1학기 때. 다 했는데 교육과정 개편 때 한번 싹 뺐거든. 근데 봐봐. 결과적으로 어때? 봐야 되잖아. 볼 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지금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좀 쉬워진 거거든. 몇 개 뺐어.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고1도 되게 중요한 수학적 개념인 연산과 항등권, 연산과 역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수학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있었거든. 그것도 빼버렸어. 집합도 고1 1학기 때 있었는데 빼버렸어. 지금 고1도 좀 쉬워졌거든. 근데 지금 중3 과정 과거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어. 그러니까 중3 과정에서 심화를 달리고 고1 과정으로 오잖아? 고1 과정 기본 과정 하는데도 뭔가 버벅하는 느낌인 거야. 이상하지. 3학년 1학기 심화를 분명히 봤는데 고1 기본을 보는데 버벅한다. 그 정도 지금 격차가 좀 나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고 낮은 텐션으로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칭찬해. 이번 주 확인학습 잘해올 거라 믿어요. 26번은 같이 했나요? 같이 했나? 됐어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할 것들은 없어요. 우리 3학년 1학기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3학년 1학기랑 달라진 거는 없다. 요거만 조금 수정해 놓지요. 우리가 추계방정식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꼭지점 좌표 다시 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f 마이너스 2a분의 b로 생각하라고 했어. 기억납니까? 이거 말고. 무슨 말이냐면 추계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쓰이는 값인 거야. 축 방정식은. 그런데 얘는 결국 추계방정식에서 나오는 함수값 아닙니까? 내가 추계방정식을 정의 내릴 수 있으면 그냥 그걸 대입하는 게 꼭지점이 많이 잡혀요.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 중에 중요한 건 x 그 녀석인 거야. 추계방정식. 넘어가겠습니다. 복습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3학년 1학기 때 쌤이랑 쭉쭉 했어요. 쭉쭉. 없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 요쪽은요. 여기까지는 3학년 1학기에 완벽하게 같은 단원이에요. 이차함수와 그래프는. 연습만 해봅시다. 자, 다음에 추계방정식과 꼭지점이죠. 그러면 꼭지점 구하면 추계방정식 나오는 거잖아요. 봅시다. 될래나 모르겠다. 우리는 여기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상태가 편해. 그쵸?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상태가 편한 건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3이죠. 여기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다 3을 넣으면 돼, 그냥. 3-6 더하기 10이죠. 여기다 3을 넣어봐. 9잖아. 3-6 더하기 10이 9. 끝이야.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어. 대입할 때 여기다 대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다 대입해. F3. 어렵지 않죠? 감각이 돌아옵니까? 이차함수 감각. 자, 가볍게 해볼까요? 합답형이고 이건 3학년 1학기는 똑같습니다. 꼭지점좌표 P, Q. Q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A 값이죠. P, Q 이거 맞는데? 이거 끝이야? 1번? 뭐야? 나머지 고쳐보자 그러면. 자,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값은 Q가 아니라 A지요. P가 0보다 작으면 축은 꼭지점에 축의 방정식이 P잖아요. 그러면 Y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죠. 양수니까. A가 양수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야. 아랫 방향으로 볼록이야. 요게 위로 볼록이야. 위아래 헷갈리지 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반대로 써져 있죠. P보다 작은 영역일 때, 얘 함수 그래프 보면 A 값에 따라서 P보다 작은 영역이 감소 구간이 될 수도 있고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P보다 작은 영역이 증가일 수도 있어요. 이해 됐을까? P보다 작은 영역에서 축보다 작은 영역에서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해? A가 결정해. 가볍게. 자 볼게요. 와, 이거는 식도 구할 수 있어요. 볼게. X축 교점은 방정식 근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0일 때 4래. 여기다 0 넣어봐. 마이너스 9 나오지? 마이너스 9에 A를 곱해서 4가 나온대. 식 다 구했어. 그리고 읽어볼게. A 음수인가요? A 음수 맞아요. 위로 블록한 거니까. B는 뭐죠? 축의 방정식이죠. 축은 0이죠. 지금 B는 0인 상태입니다. C는 양수인가요? C를 어떻게 읽어요? C는 F0이죠. C는 그 값을 알아요. 4라고. A도 사실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구했고요. 4번, 5번 별표. 이 값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얘를 보고 얘를 봐. 4번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보고 얘를 봐. X에 얼마 대입해야 저 식이 나와? F1이죠. 그냥 쓸게 그 밑에다가. 이건 F1을 의미한다. F1이라는 게 뭐냐? 1에서의 함수값 아닙니까? 1에서의 함수값. 근데 여기가 3이니까 1은 여기 있겠지. 1에서의 함수값 양수죠. 맞아요. 근데 5번은 봐보세요. 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9, 3, 1이면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는데 9, 3, 1이 아니라 1, 3, 9로 돼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하는 거 이해되는지 보세요. 너는 9로 묶었을 때 9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B 더하기 C야. A, B, C의 개수가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야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F,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4번하고 5번 해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1, 2, 3은 쉬운 거야. 그냥 A, B, C 부호니까. 4번, 5번 문항 확인이 더 중요하다. F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 어딘가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어때요? 양수죠? 양수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선생님, A는 마이너스 9분의 4고 B는 0이고 C는 4입니다. 그러니 양수입니다. 아, 맞지요? 맞아요. 근데 A, B, C를 특정하지 못하고 미정계수로 놔둔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만으로 이 함수값, 주어진 그래프만으로 이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00%다. 어디 공부하는 거야? 난 아닌데. 우리 학원 아닌데. 어디 새로 뭐 들어오나? 그럴 일이 없는데. 저녁 6시에? 저녁 6시에 공사한다고? 궁금하네. 넘어갈게요. 근데 진짜 요즘 선생님 영상 다시 집에 가서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절대 안 봅니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건 아니야? 안 봐? 왜 안 봐? 필요할 때 있지 않아? 한 번씩? 영상 보면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막 쇼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리가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자, 4번. 꼭지점 갖고 6,35 지나는 함수 그래프에 이런 유치한 꼭지점 바로 보이니? Y좌표 그냥 대입하라 그랬죠? 8 마이너스 16. 그래서 3이야. 이렇게 구하시면 돼. 살짝 귀여웠어. 이렇게 암산하는 거.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보면 8 마이너스 16 더. 맞죠? 자, 꼭지점 됐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같다고 했는데 꼭지점 아니까 뭘 모르냐면 최고차항 개수 빼고 나머지씩 다 세울 수 있어요. 6,35래. 6 넣으면 64A 더하기 3이 35라는 이야기죠. A는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넣은 식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완벽히 3-1 심화도 아니야. 3-1 그냥 일반 내용이랑 완벽히 동일한 단원입니다. 축이 같고요. 2점을 지납니다. 축만 같아요. 그러니까 근조건, 아니, 조건을 2개를 줬겠죠. 자,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밑에 식은 최고차항 개수 몰라. 축은 알아. 마이너스 1이라고. 꼭지점 Y좌표는 몰라. 그래서 미지수가 2개, A와 Q 이 상태야.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 2점이 어떤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관계 없어. 그냥 마이너스 2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값 중에 대입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더하기 Q
마이너스 15는 여기다 2 더입하면 그래서 무슨 공사 소리가 저렇게 들리냐? 삐지직 삐지직 뭔가 걸리나 봐. 뭘 자르고 싶은데 안 잘리나 봐. 이 정도. 2차 함수 연습 한 이 정도만 하고 좀 쉬었다가 6강 마무리하죠.
이 참수 거의 3-1 복습 정도니까 좀 가볍게 갈게요. x축 교점은 뭐다? 근이다. x축 교점은 뭐다? 근이다. 어떻게 식 세우면 될까? 이렇게 식 세우고, 자, y절편이 3입니다. 좌표로 0,4라고 써야겠죠. 4는 마이너스 2a, a는 마이너스 2. 요걸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식 나오겠죠. (2번이겠네요) 자, 7번 세 점인데 특정 좌표가 없죠. x가 0이거나 y가 0인 조건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다 해봐야 돼. 6은 a-b 더하기 c, 4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9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걸로 a, b, c 다 구해야 돼요. 그나마 조금 편한 거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통해서 b 값은 구할 수 있죠. 빼거나 더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A, B, C 구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다. 연립 방식 끝. 매우 단순한 형태로 갑니다.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찾으라는 거죠. 자, 뭘 해볼까? 잘 봐봐. 특정 좌표가 3개나 나왔어. 축이야. 얘를 y절편이라고 부르고 얘를 x절편이라고 불러. 와우! 보여? 축을 기준으로 x절편까지 2 차이 나니까 여기도 2 차이 나는 만큼의 x절편이 있겠지. 이걸 찾아놓는 게 훨씬 편한 게 뭐냐면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 되는 조건에서 0,3이 대입되어지면 끝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1. 0,3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됐나요? 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a, b, c 구하시면 돼요. 해석됐어? 확실해? 이때 2.3도 복습하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3학년 1학기 보면 큰 1단원이 루트 제곱근이었고 그 다음이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그 다음 2차 방정식, 마지막 2차 함수였죠. 지금 우리 요 정도 진도 빼는데 지금 말한 4개 단원이 다 앞에서 봤죠. 요 정도까지가 고1의 중간고사 범위다. 고1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요 정도 돼요. 생각해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도 3차, 4차로 되어 있는 좀 복잡한 녀석도 있었고 제곱근과 관련돼서는 복소수로 배웠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는 해석 영역까지 다 했는데 요만큼이다. 이게 3학년 1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차이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보면 이제 이번에 얘기하는 요 한 7강까지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얼추 맞을 거예요.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지금 전체 17강이잖아요. 3분의 1 지점 온 거야. 그치? 이게 조금 차이가 난다. 다음 그래프 개형입니다. 다음 그래프 개형을 그리세요. 자, 알 수 있는 것. 자, 하나씩 해볼게. A가 결정하는 건 이렇게 되죠. A가 결정하는 모양. B는 어떻게 돼? B는 어떻게? 혼자서 못 놀아. B의 부호는 혼자서 못 놀아.
봐봐. 축이 양수일 때는 A, B 부호가 달라요. 축이 음수라면 A, B의 부호가 같아요. 부호 조건으로만 봤을 때. 이게 B에 대한 이야기다. C는 뭘까? F형이다. 부호 결정. 부호만 결정하시면 돼요. 일단 부호. 그러니 하나부터 더 볼게요. A는 0보다 작죠? 축이 음수니까 부호는 A랑 같죠? B의 부호는. C는 0이죠. 자, 그런데 뭘 그리라고 했냐면 Y는 뭘 그리라고 했냐면 요거 그리라고 그랬어. b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a. 자, 일단 얘가 0이잖아요. 그쵸?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야. 그치? 그럼 얘는 오케이. 축이 0이니까 위로 블록하면서 y절편은 음수. K형 찾아라 뭐 이런 거야. 2번이네. 10번 볼까? 10번은 조금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자, 마이너스 b분의 a, 즉 기울기가 음수라는 뜻은, 자, 이게 음수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 b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부호 조건이니까. 나눗셈 관계든 곱셈 관계든 부호를 따지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커요. 무슨 얘기야? b하고 c를 곱한 얘네 둘의 부호는 음수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 b는 서로 같고 c는 다르다. 이런 상황인 거지, 부호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야. 이게 답니다. 이거 가지고 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래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뭐뭐 있냐면 A, B가 음수고 C가 양수인 그래프랑 A, B가 플러스고 C는 음수인 그래프, 이렇게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두 개가 나온다. 1번 그래프 보자.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거든요. 자, 일단 y절편은 플러스로 놓는 거고 위로 뒤집어져 있고 둘의 부호 같으니까 축은 항상 음수예요. 자, 이게 1번이고 2번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y절편이 음수죠. 근데 앞에가 양수야, 양수야. 어쨌든 축은 음수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1번 아니면 2번 두 종류가 나온다. 이해됐을까? 어떻게? y절편 축 생각하고 뒤집은다. y절편 축 아래로 불러. 이렇게 부호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3번 하나네요. 그렇죠? 얘 아니면 얘. 두 종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5강, 6강 같이 해오시면 되고요. 7강 예습하겠습니다. 7강 예습. 이번 이차함수 직선이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x축과의 교점.
7강도요. 지금 거의 3-1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았던 거죠. 이거 지금 3학년 1학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7강도 이차함수 영역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복습만 좀 해볼게요.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뜬다. 방정식에서 보면은 두근, 중근, 허근. fx가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요거는 부등식처럼 보는 건데 함수값이 양수인 영역의 x 범위를 의미해요. 함수값이 양수인 영역의 x 범위. 함수 영역이 여기서만 0이고 이렇게 나오죠. 얘는 모두 양수죠.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A가 양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2차식 전체는 다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이차함수와 일차함수 식을 등호로 묶는다는 건 같은 점, 즉 교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 세웠을 때 뻔하지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 하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 없다. 동일합니다.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둘의 관계. 그래서 두 이차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예요. 교점은 무조건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방정식의 판별식 교점 개수는.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뭐 어떤 녀석이 이렇게 해서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난다. 상황이 뭐 이렇게 해서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약간 넓게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이런 게 다 중근인 거야, 이 상황. 그런 거다. 이차함수 접선의 방정식. 그냥 교점 구하는 방정식이 중근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접선 옆에 써놓으세요. 교점 찾는 방정식이 중근이다. 이 뜻이다. 끝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요거 홀수번은 좀 풀어오면 좋겠어요. 여기도 3-1 복습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홀수번이 한 5문제 되니까 이거 풀어오시고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실근. 이거 방금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x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거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 직선이 2차 함수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 문제. 2번. 동그라미 2번 요거. 동그라미 2번 요거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이야 버려.
이거 버리고 써놓으세요. 버려라고 써. 버려. 대신 이 옆에다가 피타고라스 써놓으세요. 우리는 기울기를 알면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빗변의 길이가 기울기가 m이면 1 갔을 때 m 올라가는 거죠. 빗변의 길이비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거든. 그런데 이게 상황을 설명을 해줄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분 길이를 물어본대. 구하라. 근데 우리는 두 근의 차를 알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근의 차를 안다고. 응? 이해됐을까? 그럼 얘를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기울기가 m이면 1대 m 아닙니까? 길이비가? 길이비가 1대 m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죠. 뭐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근의 차에 대한 길이비 루트 1 플러스 m죠. 결론은 뭐냐? 이걸 통째로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잘 봐봐. 그냥 봐봐. 이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 즉석 계산하라는 얘기야. 즉석에서 그냥 계산하세요.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야. 한번 볼게. 지금 기울기가 2야. 응? 계산해봤더니 두 근의 차가 3이네? 이거 길이 구하래. 그럼 이게 1대 2대 루트 5 아닙니까? 길이비가? 이해됐어요? 기울기가 2면 1대 2대 루트 5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이가 3이니까 3 루트 5지. 직석 계산이 훨씬 편해. 이런 거 공식처럼 외울 필요 전혀 없다는 거야. 피타고라스만 할 줄 알면 두근 차로 직석 계산하시는 거다. 굳이 의미를 얘기하자면 두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고 요게 기울기에 따른 피타고라스 길이비예요. 근데 이걸 공식처럼 외울 필요 없어요. 버려요. 직석에서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직관적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문제를 보면 바로 보이는 걸 굳이 이렇게 뭔가 이상한 공식처럼 외우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 그리고 2차 곡선이라고 불리는데요. 포물선은 2차 곡선에 접선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2차 곡선의 접선 공식은 저기 한 16강 정도 가면 우리 원을 배울 거야. 원이 좀 대표적인 2차 곡선이거든. 원의 접선을 다루다 보면 2차 함수의 접선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근분리 여기 별 그때 3개 했죠? 안 했나? 별 3개. 이 사람들은 판별식을 먼저 썼네? 나는 참고로 경계선 함수값, 축, 판별식 순서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 중요한 건 무조건 경계선에서의 함수값 이게 1번이긴 해요. 이건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필수 조건이라고 했지. 근 분리시키는데. 근데 요 두 녀석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보는 거야. 판별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어. 그래서 판별식 옆에 괄호하고 뭐 하지? 경계선의 함수값이 뭐 할 때? 양수일 때는 판별식을 추가로 봐야 된다는 거야. 경계선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건 이게 그래프를 위로 올려버린다는 얘기거든. 근데 올리다 보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사라져버리잖아. 실근, 즉 근이 사라져버려. 허근으로 바뀌어. 대칭축은 결국 여기냐 이렇게 근의 위치를 가르는 게 대칭축이야. 이거 지난 시간에 안 썼나요, 우리? 안 썼나요? 앞에 쓰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다시 쓸까? 썼어, 우리 지난 시간에. 그쵸? 페이지 104쪽에 썼어요, 우리. 이거 이 얘기야. 104쪽에 있는 게. 그럼 104쪽에 있는 근의 분리랑 여기 있는 근의 분리가 다르냐? 아니에요. 다르지 않은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의 분리는 특정한 값 k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때의 조건인 거고 104쪽에서의 조건은 그 k가 0인 조건, 즉 y축을 기준으로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또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 이론으로 보면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근의 분리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 131쪽에 있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놓고 설명을 해줄게요. 1번부터. 그냥 읽으시면 돼요. 두 근이 특정한 값보다 작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서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P를 먼저 체크를 해. 이렇게. 1번. 여기가 1번이야. 그러니까 P보다 왼쪽으로 다 몰아야 돼. 누구를? 알파, 베타가 여기에 찍히게끔 만드는 게 목표거든. 그럼 조건을 써볼게. FP는 양수해야겠지.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면 반드시 판별식은 봐야 돼.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 조건이면 무조건 판별식이 친구처럼 따라와. 왜?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 조건이라는 건 위로 올린다는 얘기고. 반대로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는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음수가 되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근 하나가 이쪽으로. 됐을까? 근 하나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게 경계선 함수값이라는 거지. 그리고 축을 봐야 되는 게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더 작고 하나는 더 크죠. 그러니까 근 하나는 저쪽 왼쪽으로 딱 몰아붙이면 되는데 이 녀석 근을 축과 경계선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야. 이 역할. 이해가 됐을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홀수번을 여기 요 영역까지는 홀수번을 좀 풀어 볼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오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1번 안 볼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숙제 중에 조금 버벅일 만한 거를 설명해 줄게요. 자, 3번 볼게요. 이건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건 사실 2차 방정식이에요. X축과의 두 점, 교점 두 점이니까 X축과의 두 점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냥 해보자고. 그러면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m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4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루트 10이다. 참고로 그냥 알파가 더 큰 근이다 라고 그냥 설정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알파가 원래 더 커요? 이렇게 해버리면 더 상관없다. 그러면 혹시 요거 이해될지 모르겠다.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이면 4알파 베타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면 4알파 베타만 남는다고. 관계식.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분수로 돼 있는 거 귀찮아? 알았어. 이렇게 해도 돼. 적어도 두 문자의 합, 곱, 차가 주어진다면 이 사이의 관계식은 슉 나올 수 있어야겠죠. 이거 알파가 더 크다고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임의의 두 근 알파 베타니까. 5번 그냥 해오시고요. 교점 방정식이 그냥 교점 방정식 세우시면 돼요. 이건 뭐야? 그냥 방정식 근이잖아.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7번. 이거 뭐라고 해? 교점 방정식이야. 둘을 묶었을 때. 근데 이거 재밌네. 뭐야? 요런 거. 개수 조건 나왔을 때 박스를 딱 하는 거야. 유리수 AB야. 근데 한 교점이 1 마이너스 루트 2네 나머지 하나의 교점은 1 플러스 루트 2야. 어떻게 세웠을 때? 교점 방정식 세웠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다. 이러시면 돼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로 a, b가 가볍게 나오겠죠. 될까? 풀어볼까? 마무리? 이항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이야. 근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죠. 조심해야 돼, 이거. 최고차항 계수를 1로 맞춰주는 게 국룰이다. 그럼 두근합이 이 녀석이죠. 2분의 a 더하기 3 두근합은 2. a 1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b 두근곱은 마이너스 1이네요. 합차니까. 3이면 되겠네요. a는 1, b는 3. 그죠? 가볍게 할 수 있다. 교점 방정식의 두 근을,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이 좌표들을 좀 조심. 이 교점 아닌데, 요 교점, 요 교점. 유리수, 개수, 무리수 근이니까 켤레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래 됐을까? 이 켤레근이야, 켤레근. 유리수, 개수, 켤레근. 9번은 fx와 gx가 같아지는 x값 찾으래요. 둘이 만나는 x값 하나 마이너스 2고 하나는 4네요. 근데 그래프로 읽을 수 있냐를 물어본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둘이 만나는 점 하나 마이너스 2, 하나는 4. 끝이에요. 9번.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이제 해보죠.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야. 경계선은 마이너스 1이네. 두 근 이렇게 나와야 돼. 알파, 베타. 하나씩 따져봐. 자,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야 돼요? 음수여야죠.
그래서 이걸 함수 그래프로 그려 본 거야. F1은 F의 뭐고?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더하기 4. 너가 0보다 작아요. a 값은 작아요? 커요? 마이너스 2보다 가 아니라 2보다. 부등식 풀었어요. 됐죠? 그리고 뭐 다른 조건이 없죠. 축이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즉 두 근이 마이너스 1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이번 문제에서 그런 조건은 없어요. 한 배씩 안 봐도 되고 끝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즉 내가 두 근의 위치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양쪽에 놓게 하기 위한 조건을 세우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경계선 함수값과 판별식 그리고 축의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항상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면 된다. 요게 근의 분리였다. 그래서 134쪽까지 홀수번입니다. 7강은. 시간이 좀 더 남네? 그럼 좀 더 해야지. 네, 7강 필수 예제가 상당히 많다. 아니, 7강이 아니라 여기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상당히 많다고. 134쪽까지만 하자. 홀수번. 홀수번. 뭐 다 해도 돼. 짝수번 해도 돼. 아닌 것 같아? 자, 과제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 보태준 개념들 있죠. 포함해서 꼼꼼하게 복습하는 개념 과제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 아시겠죠? 특히 근분리와 관련된 거. 뭐 버릴 거, 선생님이 중요한 거 그랬지. 취할 것과 버릴 거 선생님이 구분해 준다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개념 복습할 때.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 풀기 전에 개념 먼저 복습 꼭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그래도 사실 진도는 좀 3학년 1학기 때 많이 해봤던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막 열내서 수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제 확인합니다. 자, 개념 과제 5강, 6강 털어 오세요. 확인학습, 이번 주 확인학습이야. 5강, 6강 털어오세요. 자, 필수예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7강 134쪽까지. 홀수번만. 여기까지.